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제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강의 잘 보았습니까? 공고 다 봤죠? 5월 6일 수요일 날부터 이제 대면 수업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강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 이번 강의에서는 7장 멀티미디어와 ATM 전송 기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멀티미디어와 ATM 전송 기술 중에서 1절 멀티미디어 정보와 ATM, 2절 ATM 교환 기술, 3절 ATM 트래픽 제어 기법, 이 정도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7장을 다 못 마칠 것 같습니다. 먼저 7-1절 멀티미디어 정보와 ATM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 정보라는 게 뭔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는 음성, 영상, 이미지, 그래픽, 텍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 다양한 테로 구성된 모든 거를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돼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게 동영상이 끊기지 말고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속적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냥 화면, 정지 화면 이렇게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이산적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멀티미디어 유튜브 생각하면 이게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등시성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거와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그 시간 간격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게끔 끊어지지 않고 동영상 서비스를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등시성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상당히 그 고급 향상된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그참 보통 우리 텍스트 기반 이렇게 보내준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한 그 일반적인 통신 보다도 발전된 녀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종합 정보통신 ISDN 개념이 확립됐고, 그게 더 빨라지게 되니까 브로드밴드이죠. 그래서 BISDN 방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티미디어를 보내줄 때 우리가 ATM 방식을 보내자. ATM 방식은 이게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퍼 모드입니다. 아까 어싱크로너스라는 건 이게 비등식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정식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강조하지만 빠르고 확장성이 좋아야 되고 유연하고 효율성을 가진 그런 기술이다. ATM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강의하면서 내가 몇 번 강의했는데요. 이런 ATM 같이 새로운 이제 영어 약어가 나오면은 그게 뭐의 약자인가, 얘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지 않으면은 제 암호만 쭉 나열된 거예요. 뜻을 모르는. 그래서 이렇게 그 비동기 전송 방식, 이 ATM의 약자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도 영어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등시성 서비스라는 게 뭔가 이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전송 측에 보내는 그 타이밍 신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화면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영화 보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치성 서비스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자, ATM 방식의 그 원리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ATM 방식은요, 그 53바이트의 일정한 크기로 무조건 잘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그 ATM 셀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무조건 잘라서 그걸 수신축으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가 되면은 이게 그 분할하고 다뤄지기가 훨씬 더 편리해지게 됩니다. 크기가 일정한 게 다루기가 편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고정된 크기가 되니까 또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53바이트라는 거니까 그 53바이트가 갔네 안 갔네 이거를 또 우리가 감시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또 절약이 되는 게 됩니다. 똑같은 크기로 이게 53바이트로 나눠서 보내준다. 일단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비용도 절약되기 때문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과거의 방식을 보면 시분할 다중화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이렇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시분할은요. 그래서 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있으면은 시간을 나눠서 요 시간대는 여기, 저 시간대는 저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내주게 되는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빈 녀석들이 이게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ATM은요 각 데이터를 이렇게 셀로 변환하고 여분의 데이터 폭이 있으면은 이게 통계적 다중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비동의식 방식으로 보내주고 통계적 다중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이 없어요. 빈 시간이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대역폭 낭비를 없이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회선 교환을 효과적으로 교환하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 아주 가변 전송률을 적절하게 잘 수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계층별 기능을 한번 ATM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리 계층을 봐야죠. 그래서 이게 전송 표준이 그 아까 비광대역 BISDN에서 그 전송률이 155.52 Mbps나 622.0208 Mbps 전송률을 갖도록 하고 이 정도 속도는요 동측 케이블이나 광서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물리 매개 부계층 전송 수령 수렴 부계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 계층의 표준화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TM 계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권고안이 I.361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ATM 셀이 아까 53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셀의 헤더를 붙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의 그 앞 챕터에서 우리가 프레임 보낼 때 여러 가지 붙이는 그러니까 유료 우리 페이로드 말고도 붙이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헤더가 되는데 거기 앞부분에 헤더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바이트 헤더를 추가하고 물리 계층을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총 53바이트 셀에서 5바이트로 구성된 헤더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그 상위 계층인 AAL 계층으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AAL 계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ATM 적응 계층이에요. ATM 어댑테이션 레이어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53바이트에다가 5바이트 된 헤더를 빼주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48바이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48바이트로 이걸 이용을 해서 그 정보 데이터를 만들고 미안합니다. 상위 계층에서 전달된 그 사용자 데이터를 48바이트로 우리가 분할을 하고 그 녀석들을 ATM 계층에 5바이트 헤드가 또 첨부가 되면요.
53바이트인 ATM 셀이 또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리 계층, ATM 계층, 그 다음에 ATM 적응 계층, 이렇게 계층별 기능 3개를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TM 적응 계층을 보면은 분할 및 재조립 부계층이 있고 수렴 부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및 재조립 부계층인 경우에는 이 그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상위 계층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이제 48바이트로 일일이 잘라서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렴 부계층에서는요, 그 ATM 계층에서 이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계층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을 수렴 부계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물리 계층, ATM 계층, ATM 적응 계층, ATM 적응 계층은 분할 및 재조립, 그 다음에 수렴 부계층이 되겠습니다. 2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M 프로토콜 계층 구조에서 데이터 단위 교환을 보면요. 이 앞에 이 그림 7-3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 구조하고 각 시중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단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이게 그림 잘 보면 실제 사용자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렴 부계층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게 53바이트로 사용자 데이터에 헤더 파일을 붙여서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통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이제 48바이트로 만들어 준 다음에 헤더 55바이트를 붙여서 53바이트로 봅니다. 그래서 ATM 층 그 적응 계층, ATM 계층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M 셀은요, 우리 48바이트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 아까 5바이트라고 헤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우리 페이로드 사용자 데이터 48바이트를 우리가 뭐 이건 우리 사용자 거니까 있지만 헤더를 보겠습니다. 헤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5바이트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림입니다. 일반 흐름되어 가상 경로 식별자, 가상 채널 식별자, 가상 데이터 형태 식별자, 헤더 오류 제어 이거 이렇게 해서 총 5바이트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쵸? 흐름 제어용으로 이렇게 그 5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러면은 아까 본 그 각각 이렇게 일반 흐름 제어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뭔가 보면은 그 GFC라고 해서 흐름 제어에 사용되는 영역인데 그 회선 여러 가지 그 할당하고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트래픽 혼잡이 있으면은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 그걸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자꾸 끊기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혼잡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서 사용자가 끊기지 않고 보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는 게 옆에 보면 가상 경로 식별자죠. 가상 경로 식별자 밑에 있네요. 그래서 그 가상 채널 식별자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가상 채널 식별자는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ATM 스위치들을 거쳐주게 되는데 그 채널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가상 채널들을 모아서 하나의 가상 경로를 우리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상 경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전송 라인이 있고 가상 채널 모아서 가상 경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ATM 교환 기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ATM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어 정보가 아까 5바이트 헤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상 채널 식별자를 이용을 해서 그 전송과 수신 쪽의 그 경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가상 경로 속에 나눠져 있는 가상 채널들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그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VCI가 바로 가상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채널 1번을 통하고 2번을 통하고 이런 식으로 헤더도 그 채널이 바뀌면은 헤더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헤더 변환기가 이렇게 되고 채널을 바꾸게 될 때 스위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TM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M 교환은요, 우리 앞 챕터에서 배운 패킷 교환과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TM은 53바이트로 덩어리가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패킷 교환 방식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경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ATM은 하드웨어로 경로 설정이 수행이 되니까 훨씬 빨리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M 서비스 변조를 보면요. CBR, RT,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 VBR, NRT, VBR, UVR, AB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여러분들 뭐 mp3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를 때 1초에 몇 번 자르나 그걸 우리가 비트레이트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이게 자르는 그 몇 번 자르나. 근데 그거를 일정하게 자른다 이거죠. 간격을. 그걸 CBR이라고 봅니다. 그거 VBR은 이게 그 가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적으면은 좀 느리게 잘랐다가 변화가 많으면 빠르게 잘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하나 실시간으로 안 되나 이게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unspecified bitrate인데요. 이게 그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잘 안 쓰죠 이거는요. ABR은요 이게 뭐냐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녀석은 이 정도 용량을 보장해 준다. 최소 용량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ABR, Availability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 쪽에서 보면은요. 전송 측과 목적지의 연결에 따라서 트래픽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설정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전송 측 트래픽 서술자라고 해서 그 ATL 셀이 그 전송층에 대한 트래픽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술자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PCR이라고 피크셀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트래픽의 상한값이 되고 서스테이너블 SCR이 됩니다. 이게 그 평균 전송률의 상한값이 됩니다. 이게 VBR에 대한 녀석이 되고 그 다음에 최고 버스트 킥입니다. PCR로 우리가 연속적으로 보내서 최대 셀 수가 되죠. MCR은 이제 최소 셀 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결 트래픽 서술자, 소스 트래픽 서술자를 포함해서 CDVT나 승인에 대한 정의를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도 CDVT가 뭐가 되면 바로 밑에 있죠. 셀 지연 변이 효용치입니다. 그래서 셀 딜레이 베리에이션 밸류, 타임 밸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ATM 계층에 대한 지연 가변성 한계를 나타냅니다. 어느 이상까지는 셀 지연이 되면 안 된다. 그거고.
그 다음에 SCR에 대한 얘기는 이제 평균 정성줄에 대한 상한값이 되고, 그 다음에 CD는 적합성 규정이 되겠습니다. UNI에서 연결셀을 승인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CD 용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이거 1번 트래픽 서술자가 이런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ATM 서비스들의 속성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 보면 알겠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 보내줄 건가, 그 다음에 그 속도가 그 최대 속도가 어떻게 될 건가, 그쵸? 그 다음 최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나, 우리가 보낼 때 최저 이 정도 전송 속도는 보장줘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주고 나서 이제 품질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셀 손실률 CL입니다. 총 전송된 셀수와 손실된 셀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 대 피크 셀 지연 변입니다. 셀 지연이 어떻게 되는지,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게 되겠죠. 그 느려지는 얼마만큼의 지연이 됐는지, 그 다음에 최대 셀 지연에 대한 경우 이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ATM을 통해서 그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 서비스가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셀 손실률이니 뭐 피크 대 피크 셀 지연 변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웠죠? CBR, RT-VBR, 뭐 NRT-VBR, UBR, ABR 요 5가지 서비스 범주가 있었다고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PCR 아까 했던 녀석들 값들이 지정이 되겠고, CDVT 변이죠. 그 다음에 그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VBR인 경우에는 이런 값들이 지정이 되는데, 그쵸? 하한 값들이 지정이 되는데, CBR이나 UR이라는 이런 것은 지정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서비스 품질 파라메터 같은 경우에는 CBR, RT, VBR은 이런 값들이 지정이 되는데 나머지는 이런 값들이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CBR하고 RT, CBR이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는데 나머지는 UBR은 지정이 안 되는 거 있죠? 지정이 안 됩니다. 그쵸? 그 밖에 속성, 피드백들은 지정이 안 되는데 ABR은 지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런 값들이 없는 게 UBR이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거는 UBR은 그 언제든지 폐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녀석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T 실시간으로 보는 이 녀석이 이런 파라미터들이 대부분 지정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도로 반드시 이 정도 서비스는 보장이 돼야지만 RTVR ATM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ATM 이게 트래픽이 있으면 혼잡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혼잡할 때 어떻게 제어할 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본 CBR, VBR 이런 다양한 트래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래픽 흐름 제어를 하면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전파 지연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셀 전송 시간이 급속하게 감소되겠죠. 그래서 신속한 피드백 정보에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ATM 네트워크에서 혼잡 제어는 상당히 그 메가 BPS에서 기가 BPS까지 그 넓은 범위의 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트래픽 혼잡 제어 방식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성과 전송 속도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9,000km 전송 거리를 가는 ATM 네트워크에서 전송 속도 1500Mbps를 가정해 보자. 그러면은 셀은 53바이트죠. 그래서 53 곱하기 8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송 속도가 150Mbps니까 150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렇죠? 그래서 53 곱하기 825비트에다가 이게 초당 비트입니다. 초당 비트가 돼서 초당 150 곱하기 10의 6승을 보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보면은 53 곱하기 8비트를 보내줄 때 얼마가 오냐면 3 곱하기 10의 6승초가 되겠죠. 그러면 그 혼잡 하나의 셀이 이제 네트워크에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송 측이 이렇게 혼잡을 인식해서 응답하기까지 4Mbps 데이터가 더해지면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은 그 4.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10의 6승 비트 정도 되겠습니다. 저기 네. 그래서 이게 3 곱하기 그 혼잡을 인식해서 응답할 때까지 4Mbps의 데이터가 더 보내준다는 걸 감안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지연 변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AAL, 그 ATM 어댑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ATM 계층, 물리 계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게 그 물리 계층에서 보면은 아까 5바이트씩 오버헤드가 이렇게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TM 계층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AL 계층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림 이제 이해가 되죠? 그쵸? 근데 똑같이 단계별로 끊어져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점선으로 연결이 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디는 빨랐다가 어디는 느렸다가 이렇게 되겠죠. 바꿔 말하자면 이게 그 라우팅 하는데 처리 시간들이 다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이렇게 변이가 오락가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래픽의 경우에 문제가 아니지만 유튜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ATM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M에서는 이게 중간 노드에서 오버헤드 처리를 최소화하고, 그쵸? 셀은 고정된 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류 제어나 흐름 제어에 대한 영향이 최소가 돼서 빨리빨리 보낼 수 있도록 보내서 셀 지연 특성이 좀 작게끔 CDV가 좀 적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ATM의 목적 자체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실시간 화면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은 이 셀 지연 변이가 최소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 제어라는 게 했지만 큐잉이라는 말이 있어요. 큐잉이 우리 이게 줄 서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혼잡 발생해지면은 그 이제 대기 시간 큐잉 지연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 돼서 이게 그거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ATM 멀티미디어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혼잡이 발생하도록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아래 그림을 보면요. 그 X축이 이제 셀 지연입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가 되죠. 그래서 그 실시간 서비스에 대한 그 확률이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지연 시간이 최대 셀 그 지연이 있겠죠. 그 이상 커질 경우에는 셀이 손실되거나 정상적으로 전송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도로 이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 한계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혼잡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확률적인 그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통계 워낙 많이 되니까 통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바깥쪽에 넘어간 녀석이 바로 몇 퍼센트 손실이 된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전송이 되는 거니까요. 예, 시간이 꽤 됐네요. 그래서 좀 강의는 7장이 좀 남았지만 예, 그 7장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가 길면은 지루하잖아요. 어쨌거나 5월 6일 수요일부터 대면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만나서 나머지 부분 계속 하도록 하고요. 중간고사를 언제 볼지, 범위는 어떻게 할지는 우리 대면 강의에서 만나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요, ATM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셀의 구조와 각 영역의 기능을 설명하시고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데 문제가 없었죠?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